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21세기 몹쓸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몹쓸이의 특징 첫 번째. 제가 이것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서 21세기의 몹쓸이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300명 가까이 죽은, 이러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숨의 피해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을 몹쓸이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답하죠, 한마디로. 왜 몰랐냐 하면, 첫 번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은폐,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누가 숨겼을까요? 그건 당연히 기업이 숨긴 것이죠.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몹쓸 기업들이 속이고 또 기만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짓 광고로 이런 삿스미들을 이제 우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피해로 몰아갔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거나 또는 환경보건시민센터들과 같은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결국 이런 그 양심 있는 과학자 집단들이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죠.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했고 못 갖췄던 거죠. 이런 그 예방적 발견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당하면서도 몰랐구나, 이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 오늘날은 지능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지능범죄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지능범죄 수사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해가지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못 잡는다면 결국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장비와 더 뛰어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몹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그들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복구하면서 보상하고 회복시키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두는 이런 슬기로운 이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가 보통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환호성을 이제 부릅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새 차가 나오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감탄 또는 이제 일종의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의 어떤 승리다라고 자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성으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인류의 이런 위대함을 대부분 다 이제 놀라워하잖아요. 근데 화성에서 탐사선이 돌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주에 미생물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구인들이 모두 멸종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돌아보지 않고 과학기술의 그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면서 그냥 더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설마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이것이 위험할 수 있겠어? 정부도 이것을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팔지 못하게 했겠지 해가지고 시장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시장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그대로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팔리는 물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깔려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어떤 위험한 요소, 유해 물질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이제 상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존의 20세기 몹쓸이와 관련해서 보자면은
저지르는 사람, 저지름이가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저지름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몹쓸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몹쓸이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너무 20세기의 몹쓸이에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새로운 21세기 몹쓸이 우리가 빨리 일깨워가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이건 몹쓸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쪽으로 우리가 막아나가고 이것을 물리치는 이런 노력을 빨리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쁜 걸 왜 사겠어? 하지만 그 상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GMO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증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증명이 안 된 것은 여러분 사서 쓰지 마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답이 있는 겁니다.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서 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전성이 증명됐다고 누군가 속이는 게 문제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양심 있는 과학자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안전성 테스트, 안전성 검사가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해야 되니까 정부가 그것을 떠맡아서 해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정부도 가끔은 그것을 못 해내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좀 양심 있는 이런 과학자 집단을 지원해서 그들이 정말 양심을 걸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일단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상품의 도구성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상품을 왜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은 기본적으로 도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떠올라질 겁니다. 하이데거의 대표 저술이 자이문 짜이트라고 존재와 시간, 제 번역어로는 있음과 때입니다. 그 안에 도구 분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헤겔 같은 사람도 도구 분석을 많이 했고, 가장 도구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크스입니다. 도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손으로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 안에 있다,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이러면 사람을 도구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분석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다루고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 주고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은 그님이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마음대로 또는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볼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내가 부린다는 것은 결국 그를 도구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철저히 그를 도구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비록 내가 돈을 주지만 그를 부리고 그를 마음대로 다루는 관계가 아니라 그와 나는 평등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이가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나는 돈을 주니까 마음대로 널 다룰 수 있어 해서 이런 갑질하는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은 이런 상품의 도구성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의 도구성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드냐면 그 상품 속에 쓰이는 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습기 살균제 하면은 살균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습기를 깨끗하게 세균 없는
그런 가습기를 쓰겠다라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의 목적이죠. 이 목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는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그 도구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도구를 도구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자체의 위험성,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도구가 어떤 것이 도구화됐을 때는 도구 자체가 사라지는,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더라. 근데 모든 상품이 이런 도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도구를 도구로서 보는, 도구를 도구로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눈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목적에만 이제 몰입하지 말고 항상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단 자체의 정당성, 수단 자체의 건강성, 수단 자체의 올바름, 이것도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목적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도구 자체의 올바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핵무기 발사를 했는데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죽이는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린 사람은, 대통령은 통치자로서 살인자가 아니게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을 하게 돼, 도구를 잊어버리게 되면 목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적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도구의 수단에 의해서 무수한 피해를 입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잊히게 된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삶을 또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우리 모아리는 그들을 잊어버린 채 어떤 목적에만 빠져들게 되더라. 목적에 빠져드는 삶 대신에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길러야 된다. 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몹쓸이를 이제 잘 살펴보면 17년 동안이나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것이 왜 17년 동안 발생했나? 이것이 바로 상품에 의해서 이렇게 도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상품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여 오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게 됐던 거죠. 이 눈에 띄지 않음 때문에 17년 동안이 지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 자, 이렇게 바이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이어져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을 자그마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바이오사이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내는, 발견해내는 이러한 발견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주기로 인해서 피해가 오랫동안 발병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어나다 보니까 증거가 소멸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가 다 이제 시판이 끝나고 난 뒤에 피해자들이 발견이 되면 증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오염 행위와 오염 결과 사이에 이 연계를 증명하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 시간상으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이 증명이 대단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것이 원인관계,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것을 몹쓸이로 주장할 수가 없고 외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만들고 돈을 번 사람들은 그냥 떳떳하고 또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 기업으로까지 거듭나는, 옥시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들은 이런 불행의 삶을 지속 이어가야 되고 반면에 가해자들은 이런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정의한, 올바르지 못한 삶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지름이들은 이 과정, 이 증명의 어려움을 이제 핑계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악행들을, 몹쓸 짓들을 되풀이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 뒤에 또 다른 악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왜? 바로 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두 가지,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걸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한 증명 여부를 좀 양심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또는 시민단체들을 우리가 돈을 많이 내서라도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내야만 안전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이 증명이 좀 어려운 것은 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이런 이제 일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단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쓰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 환기를 잘하는 사람, 환기를 안 하는 사람, 또는 잠깐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쬐는 사람, 하루에 8시간 쬐는 사람, 또는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사람, 너무나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피해를 증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증명의 복잡성도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피해 정도를 산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예방학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확률 인과 쪽으로 갈 것인데요. 확률 인과란 개념을 오늘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무튼 이제 초점, 하이라이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독성 화학 물질은 한번 시장이 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 환경에 노출이 되면요, 나오면 그 독성이라는 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뭐 방사능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데 어쨌든 한번 나오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축적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제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인지 어디서인지 누구에게인지 이것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성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조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일종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필연이네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피해가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바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확률 인과라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확률 인과를 이해하려면 이제 확률 인과라는 것은 일단 일기예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자, 여름이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워지겠죠. 겨울이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겠죠.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으로 칩시다. 8월달 8월 25일 그날의 날씨는 몇 도일까요? 덥긴 덥겠지만 정확히 몇 도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마치 확률인과는 그것과 비슷하다. 여름은 분명히 반드시 더워집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이 몇 도일지를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독성이 우리 환경에 노출이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가 그 피해를 입게 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확실한 비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또는 확실하지 않은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논의는 이제 한스 요나스의 이제 책임의 원칙이라는 그 책에서 빌어온 것인데요. 물론 이제 확률 인과라는 개념은 요나스에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그
취지는 요나스의 책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걸 통해서 확률인과라는 개념으로 이 말을 좀 바꿔 쓰는 것 뿐입니다. 자, 확률인과라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특히 소비 과소비라든지 또는 이제 지구 온난화 같은 것을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환경 재앙들이 발생하겠죠. 이 환경 재앙들은 결국 우리보다는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요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다음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을 해치는 것, 이걸 파괴하는 것, 이 무수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악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미래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그럼 우리는 모두 악행을 저지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모든 어떤 그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일종의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임의 원칙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잉글리시로 아주 간단합니다. responsibility라는 게 뭡니까? 응답 가능하다는, 응답해야 된다. 응답의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야? 다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물을 겁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샀었습니까? 왜 써서 버렸어요? 이 소비에 대한 이제 자원 약탈에 대한 이런 자원 고갈에 대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꾸짖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한수 요나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이때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런 확률인과라는 개념이 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인과는 필연인과에 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연인과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것, 이것이 필연인과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지면 그것을 필연인과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확률인과라고 부릅니다. 아까 날씨도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확률인과 개념을 좀 더 보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드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흔히 오드비라고도 하고 교차비라고도 부르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바꿨어요. 좀 제가 잘하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드비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odd number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홀수입니다. 짝수 홀수. 홀수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을 2로 나누었을 때 남는 수가 있는 건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1, 3, 5, 7, 9 이런 것들이 홀수, 이제 하나씩 남지 않아요, 그죠? 딱 떨어지지 않고 남는 거 홀합이 짝을 이루지 못하고 남아서 혼자 남아 있는 게 홀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홀이라는 것이 여의었다,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지만은, 잉글리시로만 odd number는 odd는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넘쳤다. 모자라지 않고 넘쳤다. 그래서 넘어선 것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odd ratio는 reason,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어떤 비율이냐면은 하나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 두 개의 값,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빗대어서 설명드리면 환자 이제 폐 질환자의 환자층하고 환자군하고 건강한 사람들 사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사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 비교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그 견주었을 때 그 견줌의 비례, 견줌값
지산뜻입니다.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으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 하나의 상품을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47.3 정도로 아주 월등하게 이 환자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정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47.3의 점수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담배와 흡연의 경우를 보면 담배를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하고 안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견준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간암과 간암이라는 거하고 비형 간염하고의 견준비는 15 정도에서 20 정도 사이입니다. 이거에 비하자면은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7.3이 나왔으니까 물론 대조군에서도 이렇게 폐질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습기 살균제를 쓴 폐질환자들에 비해서는 뭐 약간 나오긴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견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집단과 B 집단을 견주어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폐질환, 폐환자들이 나오느냐, 가습기를 사용한 집단과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견주었을 때 그 비율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이렇게 비율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아까 확률 인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확률이 높아지겠군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그 확률 인과의 작동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인과는 분명히 인과 개념의 한 종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하죠. 잉글리시는 causal relation이라고 하고 cause and effect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caus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케이스, 먼저 일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이렇게 비롯돼서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먼저와 나중의 관계로 뭐 역인과도 물론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오는 나중 사건이 이렇게 비롯돼 나오는 것, 이것이 인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확률 인과라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하나의 분포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피해 측면과 드러남, 들통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해 측면으로 본다면은 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비율로 47대 3이라는 비율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47이 크냐 적으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까 우리 흡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걸릴 확률은 47 높지만은 그것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고 낮아요. 그래서 1000만 명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실제로 보고된 사람은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피해자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조금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묻힌 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증명할 길이 있으면은 아마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쓴 모든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길은 현재까지는 없어서 자, 그 사실이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다 하더라도 또 요리조리게 발뺌을 하고 또 조작을 하고 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보상 비용을 내기 위해서 차라리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옥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로 바꾸는 이런 기업의 구조조정까지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사건 사례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과연 얼만큼 피해가 일어날 것이냐 이것도 예측을 하게 되고요. 피해가 일어났을 때 과연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피해 사실이 증명됐을 때 우리 기업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발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예측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피해는 점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확률 인과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피해 입장에서 측면 보자면은 피해 측면에서는 확률 인과라는 개념은 자, 누군가라는 말을 써야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다친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갑자기 독성이 환경에 노출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는데 그 다치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어디서 일어날지도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길이 좀 어렵다.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알 수 없다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확률 인과를 어떻게 증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상당히 논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집힌 인과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확률 인과에 대한 증명 방식은 인과의 방식을 인과 과정을 뒤집어서 증명하는 방식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이 한번 일어나면 이런 그 확률 인과에 의해서 몹쓸이가 일어나면 그것을 증명하는 건 아주 오래 걸리고 또 아주 어렵고 그 증명된 뒤에도 수많은 이제 발뺌 이런 거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재판정에서 그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 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서 원인 판정이 내려지고 원인 판정이 내려진 뒤에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시 분류되고 분석되고 확정이 되는 2중, 3중의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확률적 인과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사건이 특정한 확률로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모든 문제에서 처벌을 하려면 그 특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특정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내버려두면 확률 인과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피해를 특정하는 방식을 계속 법원이 요구한다면은 피해자들은 아마 피해 보상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입니다. 자, 확률 인과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확률 인과의 방식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확률 인과에 대한 증명 방식으로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증명하라는 것은 필연 인과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지 확률 인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우린 법적인 이런 방식을 바꿔가지고 확률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필연 인과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된다. 나중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요. 자, 확률의 값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실 겁니다. 0이면 일어나지 않는다, 1이면 반드시 일어난다. 이 사이 어딘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확률이란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잉글리시로 봐도 probability라는 말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필연성이란 말은 necessity라는 말은 궁핍하다, 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하다 이런 뜻인데 그때 반드시 그러하다는 게 뭐냐면 배가 고프면 먹는다는 겁니다.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어떤 필요,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의 어떤 필연성을 얘기하는 게 necessity라는 잉글리시 말입니다. 반면에 probability라는 것은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마라는 뜻입니다. 아마라는 말은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러한 만큼, 정해지지 않은 만큼을 얘기합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을 아마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는 건 장마할 때 마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확률이란 개념은 잉글리시 probability를 번역한 낱말이긴 한데 대단히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동일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또 요걸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날 법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어날 법함. 근데 요거를 우리식으로 좀 더 바꿔보면 일어날 만큼, 일날 만큼. 우리 일이 났다고 우리 쓰잖아요. 일 났어. 뭔가 큰 일이 났어 할 때 일날 만큼. 뭐 주사해가지고 많이 하고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 일이 나올 확률이 얼만큼 되나요? 일이 나올 만큼, 일날 만큼, 이가 나올 만큼, 일날 만큼, 일어날 만큼이 바로 확률이란 낱말의 뜻입니다.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오는데 일이 나올 만큼은 얼만큼일까요? 일이 일날 만큼, 일어날 만큼은 얼만큼인가요?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던지는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이제 예외적으로 보고 그냥 흔히 말하는 무작위로 던졌을 때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일어날 만큼의 수, 일날 만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하나의 독성 있는 화학 물질을 뿜어냈을 때 폐렴, 이런 폐에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그 일이 일어날 만큼은 얼마만큼일까요? 아까 47.3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의 비율이 나온다면 이거는 확률 인과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이랬을 경우 자, 우리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몹쓸이에 일어난 얼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이제 막아낼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습기 살균제 21세기 몹쓸이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진다는 거였잖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이 확률 인과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몹쓸 기업에 의해서. 근데 이 몹쓸 기업에는 모르고 만든 기업도 세퓨 같은 기업도 들어갑니다. 나는 그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한지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만들지 말아라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만들었든 알고 만들었든 그들이 그것을 유해 또는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 노출을 시키면 그거는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몹쓸이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에게 저지레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고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지르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더라. 쉽죠? 네. 21세기 몹쓸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건 지능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임 사태, 그 옵티머스 돈 버는 일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사모펀드가 뭔지 이런 거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긴 하던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연구를 해서 한번 뭐 다다음 학기 중에나 강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어떤가요? 정부는 이 몹쓸 기업의 몹쓸 짓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지는 이 몹쓸 짓을 미리 막지 못했어요. 그럼 정부는 이 미리 막아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미리 막지 못해서 이 몹쓸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샀으면 어떻게 되나요? 샀으면은 참 확률 인과의 방식으로 당하긴 하는데 확률 인과의 방식으로 당하니까 누가 당할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긴 누군가 당해요. 확률 인과라는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당하는데 그 누군가 중에 한 명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것이 21세기 몹쓸이가 벌어지면, 저질러지면 결국 확률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모두 누군가는 당하고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악을, 이 몹쓸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지림의 몹쓸 짓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진다. 그리고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한다. 그래서 일어난다. 그리고 당하면은 확률 인과의 꼴로 당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논의가 이미 됐고 정리를 다시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제가 이제 21세기를 주문 때라고도 쓰는데 뭐 좀 그냥 봐주세요. 제가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이 쓰는 걸 좋아합니다. 21세기 세기라는 게 뭘까? 주문 천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천년의 시간, 주문 때 몹쓸이 일어남의 특징 중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가지고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 살균제는 그 자체로는 일종의 몹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논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독도 약이 될 수 있다. 또는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밤노파탈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균제 자체는 그 자체로 몹쓸 짓이나 몹쓸이가 되거나 또는 어떤 악을, 몹쓸이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폭탄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몹쓸이입니다. 몹쓸 것입니다. 그거는 갖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도 좀 그런가요? 이거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다하나요? 총도 안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그러면 그거 자살행위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에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악당들이 있잖아요. 악의 사건들이 몹쓸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몹쓸 짓, 이것은 우리가 정당화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 정당한 폭력이 가능하냐,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정의로운 전쟁이나 정당한 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뤄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살균제 자체는 몹쓸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또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이 살균제는 여러분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잘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못 쓰이는 경우, 내 손이 잘못 쓰이는 경우에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내 손이 쓰인다면은 손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쓰이는 순간 그것은 몹쓸이가 되더라, 몹쓸 짓이 되더라.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증을 했잖아요. 그 경우를 가지고 와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 쓰이지만 않는다면, 올바로 쓰인다면은 살균제도 아주 좋은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것을 동물의 분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균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질은 이렇게 잘 쓰기만 하면은 아무 해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친환경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노출되는 경로에 따라 가지고 안전하게만 쓰인다면은 살균제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쓰임에 따라서 잘못 쓰이느냐 올바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거나 몹쓸 것이 되기도 하더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안 쓸 수 없고 제대로 쓰고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몹쓸이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럼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리 막는 것이 21세기 몹쓸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럼 미리 막을 수 있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러보는 눈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야 된다. 둘러본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가져다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한다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도구로 쓰고 돈도 도구로 쓰고 거짓말도 도구로 쓰고 모든 걸 자기 합리화하면서 모든 것을 돈만 벌면 돼, 이런 방식으로 돈만 벌면 그만이야 라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둘러보는 눈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그냥 다 수단화되고 도구화돼도 된다라는 입장. 이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도 잘 바라봐야 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그 도구 자체도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올바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요걸 우리가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똑똑히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 잘 바라보는 것이냐,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정도,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방식,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바라봄,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21세기 몹쓸이 미리 막기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일단 이제 방지책이다.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도 결국 기업의 문제는 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기업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이러한 단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우리 모두잡이 개념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도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 살림살이의 한 방식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사람에게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놓는다면은 우리가 기업도 이제 좀 더 새로운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윤리경영이라는 걸 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몹쓸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서 쓰는 사람들의 그 불행팔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돈 버는 게 경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남의 불행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절대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른 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모든 것을 문서로 만들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 시험서와 같은 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하는, 이런 성실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해야 된다. 옥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피해자에게 주고 입막음을 해버렸습니다. 소송을 취하도록 만들고 이후에 어떠한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도록 2억으로 땡 쳐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큰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도 돈 받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제3자에게 이런 이제 합의의 어떤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는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불확실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로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약속을 저버린 이런 몹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펼쳐나가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성의 영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공공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슬쩍 그것을 모른 척하기 시작하면은 시장 자체가 교란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 모두성을 이제 해친 그거에 대한 피해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런 확률 인과로 인해서 저질러지는 이러한 피해들은 증명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 증명이 어려운 만큼 한 명이라도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거 증명이 되면 그 상품을 쓴 모든 사람에게 모두 이렇게 배상하도록 만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시장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노력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왼쪽에 계신 강찬호 씨인데 피해자 대표 강찬호 씨 가족 대표이기도 하고 피해자 대표 강찬호 씨가 자기는 이런 그 피해자 운동을 벌이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벽처럼 느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피해자로서 어떤 요구, 권리를 피해 보상을 받을 요구, 권리를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조금 어려움,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생물학적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어려웠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 5단계로 피해자를 구분하고 실제로 5번째 단계는 판정 불가능이니까 4단계로 구분이 돼가지고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좀 지원해주는 이런 정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제품 사용 증명, 제품을 썼다는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자기가 입었다는 걸 내가 병원에서 증명해야 하는 이런 피해자 되기를 피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화학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학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존해주고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좀 더 간편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독일식으로 반대로 이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업이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시민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거대한 벽이 아니라 모두가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의 돌봄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청부과학자들의 이러한 거짓말 또는 그 보고서의 그 이제 속임, 가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피해 어떤 그 진실 규명에 상당히 어려움을 더하게 했으니까 이들을 기본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법도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뭐 좀 약간 어려운 논의도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이제 본보기로 해서 20일 지문 때의 몹쓸이의 근본 특징들을 쭉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21세기의 이제 시대는 뉴 노멀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 저성장 이런 식으로만 20세기에 우리가 쭉 고도성장을 해왔던 이런 정도에서 침체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규범들이 자꾸 필요로 해지는 그런 새로운 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미 그 시기를 우리는 맛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 21 지문 때를
맞이해서 새로운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기 위한 중요한 방식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미리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21세기의 몹쓸이가 일어나는 그 몹쓸이의 중요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21세기 즈문 때의 몹쓸이 특징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